차가운 8월의 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거대한 슬픔에 잠겨 눈물을 쏟아내는 듯 빗줄기는 거세고 끊임없었다. 그 빗속에 이설화는 얇은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채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 도둑고양이 같은 년. 새어머니 박혜진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빗소리에 섞여 금세 흩어졌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설화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10년 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가족이 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설화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언니, 엄마 목걸이는 그냥 곱게 내놨으면 좋았잖아. 왜 꼭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 뒤를 잇는 이복동생 최유라의 목소리는 교활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설화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 걸린 희미한 웃음소리를 설화는 똑똑히 들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비취 목걸이. 박혜진은 그것을 탐냈고 설화가 팔아서 돈을 챙기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이 집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설화는 천천히 돌아섰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눈물처럼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그녀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인 도에 도구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빗물은 천을 빠르게 빼앗아갔고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기괴한 모양으로 일렁겼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그녀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바닥의 감각이 무뎌질 때쯤 설화는 어느 대기업 사옥 앞의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처럼 보였다. 에이유라, 황금빛으로 빛나는 로고가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다. 패션, 예술,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그곳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오늘 아침 가마에서 꺼낸 작은 백자 찻잔의 파편이었다. 유라가 그녀의 작업실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 깨뜨린 것이었다. 비취처럼 맑고 투명한 유약, 물레 자국 하나 없이 매끈하게 빠진 곡선.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늘 칭찬해주던 그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설백, 액수의 밝기의 빛깔이었다. 이 파편이라도 지켜야 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과도 같았다. 차가운 기운에 몸을 웅크린 채 설화는 깨진 찻잔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뛰어난 도예가였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설화야,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네 마음이 담긴 그대로 형태를 갖추지. 그러니 언제나 진심을 다해야 해.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녀의 삶의 유일한 지침이었다. 그때였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 처마 밑으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설화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곧이어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칠흑같이 검은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비를 피하려는 듯 설화가 서 있는 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남자의 온몸에서는 평범한 사람과는 격이 다른 아우라가 풍겨 나왔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그가 이 건물의 주인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남자는 말없이 빗줄기를 응시했다. 설화는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 벽 쪽으로 바싹 붙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동정은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이 문득 그녀에게로 향했다. 설화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흠뻑 젖은 옷이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머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의 눈길이 향한 곳은 그녀의 손이었다. 흙물이 베어 거칠고 곳곳에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작은 백자 파편.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것은 경멸이나 무시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감정사의 그것처럼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시선이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시계가 채워진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더니 다시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짧은 정적의 시간. 설화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남자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때 남자가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수트 안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설화는 망설였다. 그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얼굴이라도 닦는 게 좋을 텐데.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그녀의 귓가에 와닿았다. 설화는 그제야 자신의 얼굴이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차마 그의 손수건을 받을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손수건을 든 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다시 채 올라탔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순식간에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희미한 향수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인상만이 남았다. 설화는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거센 폭풍이 조금은 잠잠해진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의 비참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본 것만 같았다. 그녀의 손, 그리고 그녀의 작품. 정신을 차린 설화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기묘한 시선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밤새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맨 끝에 그녀는 찜질방 구석에서 차가운 몸을 녹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남은 돈을 털어 가장 저렴한 고시원 쪽방을 구했다.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비를 피할 수는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했다.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지만 졸업과 동시에 어머니의 병간호와 새어머니의 구박으로 제대로 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공방마저 새어머니가 팔아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두 손의 감각과 머릿속의 영감뿐이었다. 설화는 작은 공예품 가게나 도예 공방의 보조 자리를 닥치는 대로 알아봤다. 하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젊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며칠이 지나자 고시원비를 내고 남은 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밤새워 만든 작은 도자기, 브로치 몇 개를 들고 인사동 거리로 나섰다. 좌판을 펼칠 돈도 없어 그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작품을 앞에 늘어놓았다. 행인들은 무심하게 그녀를 지나쳐갔다. 값싼 공장제 기념품들 사이에서 그녀의 작품은 너무 작고 소박했다. 해가 저물고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그녀를 감쌌다. 단 한 개도 팔지 못했다. 배고픔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이것 직접 만든 겁니까?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에 설화가 고개를 들었다. 며칠 전 밤 빗속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였다. 그는 오늘도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다른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설화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강지우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작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진지했다. 이설화 씨, 맞습니까?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설화는 더욱 놀랐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재능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지훈의 제안. 그것은 이설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이 차가운 남자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로 만들어줄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시에 그녀를 더 깊은 시련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운명의 그림자라는 것을.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말은 인사동의 소란스러운 밤 공기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울림을 가졌다. 이설화는 자신이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비서 김민준 실장은 가벼운 헛기침으로 어색한 정적을 깼다. 이설화 씨,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근처에 조용한 찻집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는 설화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눈앞에 이 남자가 그날 밤 비를 피하던 그 남자가 에이유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젊고 가장 냉철하며 가장 비밀스러운 인물. 언론의 얼굴을 거의 비치지 않아 그림자 총수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왜 자신에게 설화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저려 휘청거리는 그녀를 김 실장이 재빨리 부축하려 했지만 강지훈의 눈짓 한 번에 손을 거두었다. 강지훈은 그저 설화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 짧은 배려가 오히려 더 큰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한옥 찻집이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흘러나왔다.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찻집 주인이 정중하게 그들을 가장 안쪽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별실로 안내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자리에 앉자마자 강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방식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이설화 씨의 작품을 봤습니다. 며칠 전 밤에 당신이 들고 있던 파편, 그리고 오늘 길 위에서 본 작은 브로치들, 재능이 있더군요. 그의 칭찬은 감정이 배제된 사실 전달에 가까웠다. 아이유레이 그룹은 최근 한국 전통공예의 현대화 및 명품화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최고의 장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김 실장이 내민 서류철을 설화 앞으로 밀었다. 고급 가죽으로 장정된 서류철 위에는 에이유레 신진 아티스트 후원 계약서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빼곡하게 적힌 계약 조항들을 눈으로 쫓았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계약의 골자는 이러했다. 에이유라는 이설화에게 개인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최고급 도의 설비와 재료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그 대가로 계약 기간 동안 이설화가 만드는 모든 작품의 소유권은 에이유레이 그룹에 귀속된다. 이것은 후원이 아니었다. 사실상의 전속 계약이자 그녀의 재능을 담보로 하는 거대한 투자였다. 왜 저입니까? 설화는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뛰어나고 이름난 도예가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인 초라한 자신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 강지훈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그의 긴 손가락이 찻잔의 매끄러운 표면을 부드럽게 쓸었다.
이설화 씨의 작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숨결이라고 할까요? 그 깨진 파편에서조차 형태를 뛰어넘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 투자할 뿐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지만 나는 그것이 최고의 보석이 될 잠재력을 봤습니다. 그의 설명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사업적이었다.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설화의 마음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비참한 처지가 아닌 그녀의 실력과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인정이었다.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조건 없는 호의는 없다고 새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 엄청난 제안 뒤에는 분명 그녀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녀의 질문에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쳤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오직 작품에만 쏟아부으면 됩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설화 씨가 이 계약 하에 이행해야 할 유일한 의무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약서는 충분히 검토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김 실장이 연락처를 남겨둘 겁니다. 그는 별다른 인사 없이 별실을 나갔고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사라지자 설화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혼자 남은 설화는 오랫동안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독이 든 성배일까? 아니면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줄 동아줄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당장 내일의 고시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무엇보다 흙을 만지고 싶었다. 자신의 손으로 온전한 작품을 빚어내고 싶다는 갈망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다음 날 그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정원과 함께 별채처럼 독립된 공간이 나타났다. 이곳이 앞으로 이설화 씨께서 사용하실 스튜디오와 거주 공간입니다.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설화는 숨을 삼켰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정원의 사계절을 그대로 담아내는 넓은 공간. 그곳에는 그녀가 꿈에서나 그려보던 최신식 전기가마와 여러 대의 물레,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흙과 유약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전문 서적들로 가득 찬 서재와 디자인 작업을 위한 최신 컴퓨터까지 갖춰져 있었다. 작업실과 연결된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자 아늑하고 세련된 복층 거주 공간이 나타났다. 푹신한 소파와 침대, 모든 것이 갖춰진 주방, 그리고 드레스룸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새 옷들이 걸려 있었다. 냉장고는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창작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입니다. 김 실장의 말에 설화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고 찜질방과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던 그녀였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 이설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이 넓고 호화로운 공간에 적응하지 못해 잠을 설쳤다. 소파 가장자리에 웅크려 잠이 들고 주방을 사용하는 대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져버릴 신기루처럼 느껴져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작업실에 들어서면 모든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녀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졌다. 부드럽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녀의 손길에 따라 흙덩이는 서서히 생명을 얻고 형태를 갖추어갔다. 몇 번이고 빚고 허물고 다시 빚기를 반복했다.
지난 몇 년간 억눌려왔던 창작의 욕구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강지훈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공간 곳곳에 세우며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희귀한 고려청자 유약기술에 대한 원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또 다른 날에는 그녀가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했다는데 최고의 벡터가 한가득 배달되어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철저히 그녀의 작품에만 향해 있는 듯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설화는 마침내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칭찬했던 설백의 빛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다랑알이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꾸밈없이 순수하며 그 어떤 백자보다도 깊고 맑은 빛을 품고 있는 작품. 그녀는 밤늦도록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전기가마에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며 작업실의 공기를 훈훈하게 드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설화는 처음으로 이곳이 자신의 공간이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쫓겨나고 헤매고 절망했던 시간들이 먼 과거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물론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이 모든 호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 의심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흙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설화는 다랑아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지훈이 제공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설화의 재능은 만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다. 흙을 밟고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는 모든 과정이 기쁨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도자기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슬픔을 머금은 듯 청가한 빛의 청자, 눈처럼 희고 순결한 백자, 자유분방하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분청사기까지 그녀는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강지훈은 여전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김민준 실장을 통해 국내 최고의 미술평론가나 갤러리 관장들이 익명으로 보내온 감상평이 전달되곤 했다. 형태는 고전적이나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지극히 현대적이다. 유약의 색을 다루는 솜씨가 경지에 이르렀다. 특히 다랑아리의 우윳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 낯선 이들의 찬사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더 이상 그녀는 길거리에서 도자기 브로치를 팔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가 이설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 최고 VVIP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비공개 아트 매거진에 에이유라 그룹이 후원하는 신진 작가에 대한 짧은 기사가 실렸다. 작가의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대표작으로 그녀의 설백 다랑아리 사진이 한 페이지 가득 실렸다. 그 기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 중에는 박혜진의 지인도 섞여 있었다. 이거 설화 그의 솜씨 아니니? 어렸을 때부터 지 엄마 닮아서 손재주는 있었잖아. 친구의 전화를 받은 박혜진은 처음에는 코웃음 쳤다. 집 나간 그 계집애가 이런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잡지를 구해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탐욕과 질투로 일그러졌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 깊고 맑은 우윳빛은 돌아가신 설화의 친어머니, 그리고 이 설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깔이었다. 기사에는 에이유라 그룹 강지훈 회장이 직접 발굴한 앞으로의 행보가 가장 기대되는 천재 작가라는 식의 극찬이 가득했다. 미친년, 이게 어디서 이런 호강을 누리고 있는 거야. 박혜진의 손에서 잡지가 구겨졌다. 옆에서 함께 잡지를 보던 최유라의 얼굴은 더욱 꼴사납게 변해 있었다.
유라는 언제나 자신이 설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왔다. 공부도, 외모도, 집안도. 하지만 지금 이 잡지는 이설화가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강지훈의 눈에 들어서. 엄마 이거 봐, 강지훈 회장이래. 어떻게 저런 애가 감히 강지훈 회장을 만나? 유라의 목소리가 시기심으로 떨렸다. 박혜진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노와 질투는 곧 교활한 계획으로 바뀌었다. 유라야, 울지마. 저건 우리한테 온 기회야. 저 멍청한 년이 혼자 저 복을 다 누리게 둘 순 없지. 우린 쟤를 키워준 가족이잖아. 당연히 우리 몫이 있는 거라고.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다. 이설화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그녀의 후원자인 강지훈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 그저 돈 많고 아이 치아이 약한 남자이길 바랄 뿐이었다. 며칠 후 에유라 그룹 본사 로비에 때 아닌 소동이 벌어졌다. 허름하고 낡은 옷차림의 박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우리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강지훈 회장님, 제 딸 설화를 돌려주세요. 집 나간 자식도 자식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그녀의 연기는 실감났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하자 더욱 악을 쓰며 저항했다. 비싼 집에 가둬놓고 우리 딸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불쌍한 어미 말 좀 들어주세요. 소동은 김민준 실장이 나타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박혜진을 정중하게 밖으로 모시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이미 몇몇 직원들의 입을 통해 사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이설화는 처음으로 에이유라이 그룹 본사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그녀가 머무는 스튜디오가 그녀의 성이었다면 에이유라 본사는 강지훈의 제국 그 자체였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하는 내내 설화는 위압적인 분위기에 숨막힘을 느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그녀를 맞았다. 강지훈은 그 풍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왔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갑게 느껴졌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강지훈은 아무런 설명 없이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오늘 낮 로비에서 벌어진 소동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혜진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자 설화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피하고 싶었던, 잊고 싶었던 과거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었다. 저는 설명은 필요 없어. 사실만 말해. 저 여자가 당신 어머니가 맞나?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새 어머니입니다. 설화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 남자에게 폐를 끼쳤다. 그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이 모든 호의와 지원이 오늘부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서 저분들을... 해결? 어떻게? 강지훈이 몸을 돌려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나 분노 대신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담겨 있었다. 울고 사과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내 앞에 있지도 않았을 거야. 이설화 씨,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모든 것을 말해. 당신 가족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그 집을 나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단 하나도 숨김없이. 그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처음으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제까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순간이었다. 설화는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시작된 새어머니의 구박, 이복 동생 유라의 괴롭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비치 목걸이에 얽힌 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쫓겨나던 그 비 오는 밤의 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참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화는 그의 침묵이 자신에 대한 실망의 표현일까봐 심장이 조여 오는 것을 느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다. 단 3글자였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들어와. 곧바로 문이 열리고 김민준 실장이 들어왔다. 박혜진, 그리고 최유라.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재산 상태, 주변인 관계,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법무팀에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지시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김 실장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강지훈은 다시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이설화 씨, 그의 목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에이유라 그룹의 자산을 위협했고 나는 내 자산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아. 당신은 스튜디오로 돌아가. 그리고 하던 일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내리는 선언이자 보호의 약속이었다. 설화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기댄 것이 단순히 돈과 권력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폭풍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자신을 향하던 모든 방해물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 이설화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단호한 약속은 분명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기분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손에 흙을 쥐어도 이전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물레는 헛돌았고 애써 빚은 형태는 번번이 주저앉았다. 박혜진과 최유라의 추악한 얼굴이 흙더미 위로 어른거렸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새벽 설화는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서 보호만 받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이자 자신의 싸움이었다. 강지훈이 칼과 방패를 쥐어주었다면 그것을 휘두르는 것은 자신의 몫이어야 했다. 그녀는 작업실 한쪽에 쌓아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작업, 일지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갤러리를 운영할 당시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새어머니가 이 집을 차지한 후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필사적으로 지켜낸 것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먼지 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편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에이유라 그룹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민준 실장은 며칠 만에 박혜진과 최율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를 강지훈에게 올렸다. 박혜진은 겉으로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년 전부터 강원도에 있는 카지노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빚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유라의 경우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 소비가 잦았고
최근에는 지인의 이름으로 고급 오피스텔 계약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의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분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특히 강지훈의 눈길을 끈 것은 10년 전 이설화의 친어머니가 사망한 직후 그녀 소유의 작은 갤러리와 부동산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급하게 처분된 기록이었다. 그 돈의 흐름은 몇 차례의 세탁을 거쳐 박혜진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설화 씨 부친의 회사는 어떻지? 전형적인 구식 중소기업입니다. 회계장부가 불투명하고 박혜진이 재무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설화 씨의 부친은 경영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탐욕과 기만으로 가득 찬 진흙탕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직접 설화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는 조사 자료의 일부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 시기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나? 그가 가리킨 것은 어머니의 갤러리가 매각될 당시의 서류였다. 설화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사의 어머니가 아빠에게 어머니의 갤러리가 빚만 남기고 있다고,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집까지 넘어갈 거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지긋지긋해 하셨고 결국 모든 처분 권한을 새어머니에게 넘기셨죠. 그녀는 어머니의 작업 일지를 가져와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갤러리의 주요 고객 명단과 작품 거래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박혜진이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한 유명 작가의 작품이 실제로는 훨씬 높은 가격에 암암리에 거래되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설화의 기억과 어머니의 기록은 강지훈의 팀이 찾아낸 데이터의 빈틈을 채워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우는 팀이 되었다. 강지훈이 압도적인 힘과 자원으로 판을 짜면 이설화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실의 조각으로 그 판을 완성시켰다. 박혜진과 최유라는 A유라 그룹 앞에서 소란을 피운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더 자극적이고 더 치명적인 방법. 그들은 돈에 굶주린 한 연예부 기자와 접촉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충격 단독, A유라 그룹 강지훈 회장, 집 나간 소녀 후원. 실상은 비밀의 애인.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았다. 눈물로 딸을 찾는 비련의 어머니 박혜진과 언니를 그리워하는 착한 동생 최유라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설화는 가족의 돈을 훔쳐 달아난 후 이제는 재벌 회장의 환심을 사 호의호식하는 파렴치 안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이 제공한 일부러 초라하게 나온 과거 가족 사진은 기사의 신빙성을 더하는 듯 보였다.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러나 A유라 그룹의 대응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기사가 터진 지 불과 3시간 만에 A유라 그룹 법무팀과 홍보팀의 이름으로 공식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입장문은 강지훈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나 부인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한 편의 방역이었다. 첫째, A유라 그룹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매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둘째, 이설화 씨는 강지훈 회장의 비밀의 애인이 아닌 A유라 그룹의 신진 아티스트 후원 프로그램 1호로 정식 계약을 맺은 예술가임을 명확히 했다. 증거로 계약서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첨부했다. 셋째, 박혜진과 최유라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오히려 그들이 수년간 이설화 씨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학대해왔음을 밝혔다.
그 증거로 박혜진의 카지노 출입 기록,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회계 자료, 그리고 이설화 씨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내역을 담은 부동산 거래 기록 등을 가감없이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영상 하나가 첨부되었다. 영상 속에는 이설화가 자신의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다. 저는 이설화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과거와 오늘부로 온전히 작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말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그녀는 자신이 직접 쓴 법적 관계 단절 통고서를 카메라에 비추며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제 작품에만 집중하며 예술가 이설화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저의 시간과 영혼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비련의 모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해당 기사를 썼던 매체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즉각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AU라는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혜진과 최유라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날 밤 이설화는 스튜디오에서 홀로 인터넷 뉴스들을 보고 있었다.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어쨌든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비참한 몰락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작업 중이던 물레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방금 막 형태를 갖춘 새로운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매끄러운 표면이었지만 한가운데에 의도적으로 낸 듯한 깊은 균열이 있었다. 킨측이 기법을 쓸 생각인가?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설화가 고개를 들었다. 킨측이 깨진 도자기를 오칠과 금가루로 수리하여 그 상처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는 기법이었다. 상처도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아리의 상처를 그리고 그 너머의 이설화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겪어낸 고통과 그것을 이겨내고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그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름답군.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설화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보호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예술, 그녀의 영혼까지 이해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정적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첫 번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첫 번째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박혜진과 최유라는 사회적 지탄과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자취를 감췄다. 그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설화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이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그녀만의 신성한 성격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오직 다가오는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상은 금빛으로 피어나다, 흉터, 금빛으로 피어나다 라는 주제로 열릴 그녀의 전시는 AU라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갤러리 아우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다. 세상에 예술가 이설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데뷔 무대이자 강지훈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압박감은 상당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했다. 강지훈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먼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하는 후원자가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는 늦은 밤 예고 없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갓 구워져 나온 도자기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벗어난 그의 얼굴에는 설화만이 알아볼 수 있는 깊은 피로와 고독감이 서려 있었다. 스튜디오의 흙냄새와 뜨거운 가마의 열기는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듯 했다. 어느 날 밤 며칠째 밤샘 작업으로 탈진 직전인 설화를 발견한 강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만. 그러다 쓰러지겠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흙 묻은 도구를 빼앗아 내려놓고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전신은 당신이 살아있어야 열 수 있는 거야. 그의 무심한 말투 속에 숨겨진 걱정에 설화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스튜디오 안은 가마의 온기만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회장님은 힘든 일 없으세요? 설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강지훈은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살에 회사를 물려받았지. 모두가 나를 믿지 않았어. 너무 젊다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끌어내리려는 친척들, 내 것을 빼앗으려는 경쟁자들. 매일이 전쟁이었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일상이었고 그가 처음으로 들려주는 자신의 이야기였다. 냉철한 사업가 강지훈이 아닌 상처받은 인간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설화는 그가 왜 그토록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계약으로 정의하려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상과 사람에게 깊이 되어본 상처.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설화는 더 이상 그를 어렵고 무서운 후원자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찻잔을 빚었다. 그의 손 크기에 꼭 맞고 입술에 닿는 감촉이 가장 부드러운 오직 그만을 위한 찻잔이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도 깊은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강지훈은 그 찻잔을 받은 날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찻잔을 어루만지기만 했다. 한편 세상의 시야에서 사라진 박혜진과 최유라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A유라가 제기한 소송으로 그들의 남은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고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며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설화에 대한 지독한 증오뿐이었다. 다 그년 때문이야. 이설화만 없었으면. 최유라는 매일 밤 악에 받쳐 소리쳤다. 박혜진은 술에 절어 살았지만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이설화의 개인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인터넷 뉴스에 실린 성공한 예술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설화의 모습은 그들의 증오에 기름을 부었다. 저렇게 행복하게 둘 순 없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데 전현 혼자 웃게 둘 수는 없어. 박혜진의 목소리는 뱀처럼 사악했다. 돈을 되찾는 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설화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혜진은 과거 갤러리를 운영할 때 알게 된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미술계 브로커에게 연락했다. 최유라는 신분을 위장하고 갤러리 아우라의 당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전시회 준비로 정신없는 틈을 타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첫째, 전시회 전날 밤 갤러리에 잠입해 이설화의 가장 중요한 작품, 특히 그녀의 부활을 상징하는 킨츠기 다랑아리를 파괴한다. 둘째, 만일을 대비해 이설화의 작품과 아주 흡사하게 만든 가짜 불량품을 전시장 어딘가에 몰래 섞어 놓는다. 그리고 전시회 당일 박혜진이 매수한 가짜 평론가가 그 작품을 지적하며 이설화가 대리 작가를 썼다는 식의 의혹을 터뜨려
모든 명성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다. 전시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화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작업실의 보안 카메라가 잠시 먹통이 되거나 주문한 희귀 안료가 운송 과정에서 사라졌다 되찾는 등 사소하지만 찜찜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녀가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자 강지훈은 그녀를 안심시키면서도 뒤로는 김 실장에게 전시회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박혜진과 최율에 대한 감시도 다시 붙였다. 그는 이설화의 직감을 믿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 이면에서 무언가 꿈틀대고 있음을 그 역시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전시회 전날 밤, 모든 작품이 설치된 갤러리 아우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공간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설화의 작품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환희, 눈물과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설화는 자신의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킨치기 다랑아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금빛으로 이어진 상처는 이제 아픔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무늬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해냈군 이설화. 어느새 다가온 강지훈이 그녀의 곁에 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탄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듯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다. 존경, 연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감정.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협은 갤러리 벽 너머에서 어둠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이설화는 행복감과 함께 등골을 스치는 서늘한 예감을 느꼈다. 강지훈은 그녀를 감싸 안은 채 갤러리의 어두운 구석을 향해 한치의 빈틈도 없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내일 이곳은 이설화의 가장 빛나는 무대가 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잃게 될 나락이 될 수도 있었다. 운명의 밤을 앞두고 무대는 완성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회 오프닝의 밤, 갤러리 아우라는 서울의 모든 빛을 한데 모아놓은 듯 화려하게 빛났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문화계 명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우아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 사이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담소 소리가 클래식 선율처럼 흘렀다. 그 중심에 이설화가 서 있었다. 강지훈의 팀이 준비해준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극대화하는 심플한 실크 드레스 차림이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 자신이 빛나고 있었다. 곁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의 강지훈이 그림자처럼 서서 그녀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이 작가 정말 천재적이군요. 다랑아리의 선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깊이를 표현해내다니 놀랍습니다, 회장님. 찬사가 쏟아졌다. 설화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며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최고의 조명 아래서 그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특히 중앙에 놓인 킨츠기 다랑아리는 상처 입은 영혼의 부활을 상징하듯 금빛으로 이어진 균열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정해진 각본처럼 소란이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견 미술평론가 노덕현이 기자 몇 명을 주위에 몰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글쎄요. 다른 작품들은 훌륭하지만 이 작품은 좀 의아하군요. 그가 가리킨 것은 갤러리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백자 화병이었다. 최유라가 어젯밤 몰래 바꿔치기 한 바로 그 가짜 작품이었다. 유약의 흐름이 조잡하고 형태의 균형도 맞지 않아
과연 이게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대단한 작품들은 혹시 실력 있는 대리 작가의 손을 빌린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지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분위기에 불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이설화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강지우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턱선이 미세하게 단단해졌다. 그는 설화에게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다. 온전히 그녀의 시간이었다. 설화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당당하게 노평론가와 문제의 작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조잡한 화병을 한 번, 그리고 노평론가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이것은 제 작품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했다. 노평론가는 코웃음을 쳤다. 궁지에 몰리니 발뺌부터 하는 겁니까?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아니라고 하다니 이 얼마나 편리한 변명입니까? 증명할 수 있겠소? 바로 그때였다. 증명해 보이지. 나지막하지만 갤러리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 강지훈이었다. 그가 김 실장에게 눈짓하자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하객들의 짧은 비명과 함께 갤러리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어젯밤 갤러리의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었다. 강지훈의 팀이 몰래 설치해둔 특수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이었다. 영상 속에는 갤러리 직원 복장을 한 최유라가 주위를 살피며 이설화의 진짜 화병을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해온 가짜 화병으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상에, 저 여자 최유라 아냐? 이설화 작가 동생이라고 했던. 장내가 술렁였다. 최유라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 가득 클로즈업 되자 하객들 틈에 섞여있던 그녀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노평론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은 박혜진이 어두운 주차장에서 노평론가와 미술 브로커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소형 마이크로 녹음된 그들의 대화 내용이 갤러리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걸로 이설화, 그녀 인생은 끝이야. 대리 작가 논란 한번 터지면 재기는 불가능해. 돈만 제대로 주신다면야. 제 혀가 곧 대한민국 미술계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하하, 모든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추악한 진실 앞에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갤러리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혜진이 뛰어들어왔다. 계획이 성공했다는 브로커의 연락을 받고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승리가 아닌 자신의 얼굴이 담긴 거대한 스크린과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박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 순간 김 실장의 지휘 아래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노평론가와 최유라 그리고 박혜진을 제압했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이제 그들을 향해 정신없이 터져댔다. 완벽한 함정이었고 그들은 제 발로 걸어들어와 스스로 파멸을 증명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한가운데서 이설화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갤러리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저는 이 사람들의 탐욕과 증오의 그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기억을, 저의 재능을, 그리고 제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제 영혼과도 같은 작품들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갤러리 곳곳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녀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다. 진정한 예술은 위조될 수 없으며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저의 과거는 저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금빛으로 빛나는 상처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킨츠기 다랑아리에 잠시 머물렀다. 오늘 밤은 끝이 아닙니다. 저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고합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작품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되찾는 위대한 순간에 대한 경의였다. 강지훈이 단상으로 올라와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그의 눈빛과 행동은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선언이었다. 플래시 불빛이 축포처럼 터지는 가운데 이설화는 강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심판의 밤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무대 위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내뿜는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심판의 밤이 지나가고 세상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갤러리 아우라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은 다음날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에이유라 그룹의 전폭적인 법적 대응 아래 박혜진과 최유라 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이 저지른 모든 죄상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결과는 참혹했다.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혜진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고 최유라 역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설화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이번 스캔들의 직격탄을 맞아 결국 파산했다. 한때 이설화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의 세계는 그렇게 완벽하게 재가 될 때까지 타버렸다. 이설화는 신문 기사로 그들의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는 듯 공허하고 아득한 슬픔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것으로 그녀의 과거는 완전히 장례를 치렀다. 과거의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설화의 첫 개인전은 미술계의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작품뿐만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그녀의 삶 자체가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이 발굴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천재 도예가,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세계 각지의 갤러리에서 전시회 초청이 쇄도했고 유명 미술관들은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섰다. 강지훈의 스튜디오는 더 이상 보호를 위한 성격이 아닌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그녀의 예술 세계의 심장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오후, 이설화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부신 성공과 명성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과거의 상흔이 남긴 희미한 통증을 느끼곤 했다. 모든 것을 끊어냈지만 그 상처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것은 평생 그녀가 안고 가야 할 자신의 일부였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스튜디오로 들어섰다. 이제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후원자와 예술가 혹은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격렬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무슨 생각해? 그가 그녀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냥 모든 게 꿈 같아서요. 설화가 희미하게 웃었다.
비 맞던 그날 밤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던 시간들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요.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흙일로 거칠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손이었다. 나야말로 꿈을 꾸는 것 같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평생 이기는 법만 배우며 살았어. 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지. 사람을 믿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내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줬어. 지키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당신의 용기가 얼어붙어 있던 내 세상을 바꿔놓았어. 이설화. 그의 고백에 설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그녀의 심장까지 전해졌다. 강지훈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었다. 소박한 나무 상자였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고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스튜디오의 소유권 증서와 열쇠야. 이건 더 이상 에이유라의 자산이 아니야.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성이지.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됐어. 설화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는 새로운 계약을 해야지.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드문 미소는 가을 햇살보다도 따뜻했다. 에이유라이의 전속 작가 이설화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 이설화로서. 기간은 평생. 어때 이 계약 조건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프로포즈였다. 거창한 이벤트도 값비싼 반지도 없었지만 그 어떤 청혼보다도 두 사람의 역사가 담긴 진실한 약속이었다. 설화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이끌고 몰래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함께 흙덩이를 올려놓았다.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의 중심을 잡는 법을요.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강지훈과 이설화는 나란히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은 돌아가는 흙덩이 앞에서 서툴기 짝이 없었다. 그의 손길에 흙덩이가 번번이 찌그러지자 설화의 맑은 웃음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도 마주보며 따라 웃었다. 평생 처음 지어보는 것 같은 꾸밈 없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가난한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담긴 작품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았고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을 얻었다. 공주처럼 보살핌을 받는 삶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일궈낸 여왕이 되었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킨측이 다랑아리의 금빛 균열처럼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역사이자 훈장이었다.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손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가 서서히 빚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자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이었다. 절망의 밤을 지나 그들에게는 마침내 영원히 저물지 않을 찬란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